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미국도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새 뉴스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매크로 지표 하나만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혹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올해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금리 인상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요, 당장 다음 달입니다. 7월부터 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가 여러 번 나와서 금리 올릴 수 있어, 물가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개미들이 정말 긴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리 인상 확률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폴리마켓에 가서 이거 다 베팅이 나와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7월 달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니까요. 금리 인상 확률이 무려 82% 정도, 동결이 한 18%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부터 한국의 금리 인상은 일단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금리 인상은 한국보다는 좀 더 영향력이 크겠죠. 뭐 준기축 통화에 가까우니까요. 근데 어제 나와서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이 타당하다. 요거를 이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만 보면 이제 막 뭐 검토 단계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뭐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뭐 석유값 이기도 하겠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거는 더 가깝네요. 6월 16일, 6월 달에 지금 한 2주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30년 만에 1%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폴리마켓에서 6월 16일자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 확률이 무려 96.4%였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그냥 확정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금리 인상 확률이 이렇게 높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일본에게 너네 금리 이제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니네 때문에 우리도 시장 금리, 국채 금리 오르고 있어. 뭐 이렇게 좀 귀뜸을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일본도 매우 높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연말 금리 인상 확률이 41%.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달, 다음 달이 아니라요. 연말입니다. 한 12월쯤 가서야 41%로 올라왔다. 개중 나은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S&P 500도 9일 연속 오르다가 좀 멈췄다. 어제 있었던 사건을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ADP 고용 호조.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확장이 되고 있고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PMI 지수도 오르고 있고 하니까 야 이거 금리 인하 확률 거의 없네. 안 해도 되겠네.를 넘어서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도 높고 고용도 호조고 그래서 미국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근데요.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기축 통화니까 좀 여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11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뭐 직전이라든지 그 전후로 해서 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 이거는 중간 선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 패배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제가 볼 때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1번은 바로 종전 협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빨리 돼도 뭐 여러 데이터가 바뀌기엔 시간이 걸리니까 급선무다. 그래서 뭐 이란 전쟁은 제가 잘 안 가지고 오는데요. 하나 단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이란군이 미군의 해군을 또 타격을 했다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이란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평소 같으면 너네 큰일 났어. 뭐 혼꾸녕을 내주겠어. 이럴 것 같은데 그 직후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군 사망만 없다면 이란과의 전면전은 난 이제는 안 할래. 재개를 않겠다고 측근에 전달을 했다. 그쵸? 과거 같으면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할 텐데 미군 사망까지만 안 가면 그 정도의 좀 작은 전투는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급박함이 반영된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거는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인 거고
지금은 뭐 금리가 높든지 낮든지 코인만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코인만의 트리거, 반전이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사실 오늘 새벽에 발표를 하긴 했는데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드디어 스컷 벨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잘 추진하고 있어. 마지막 행을 보면 강조했다. 이거 열심히 잘 하고 있어. 이렇게 또 못을 박았고요. 또 클래리티 법안의 여름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모든 게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한 건 좋은데 가격엔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왜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백악관에서 4월 말에도 5월 초에도 뭔가 전략 비축 발표한다고 했는데 자꾸 안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그리고 계속 푸시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대응으로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왜 자꾸 떨어져?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다는 걸로는 상승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는 건 진작부터 결정이 됐던 거고, 세부 운영안, 뭐 어떤 로드맵이 나와서 뭘로 몇십만 개, 뭐 백만 개를 샀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매수 방법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뭘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행정명령 비축으로 인해서 뺏는 거, 뭐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캄보디아든 뺏는 거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미국 재무부, 특히나 해외 자산을 통제하는 그 오펙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이란의 최대 거래소들을 싸그리 다 제재 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뭐 업비트, 비썸, 코인원 뭐 이런 데를 지금 막은 거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거래소를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사용자 제재 우회를 지원하고 있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연관 거래를 처리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죄다 막아버리겠다. 이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도 지금 5월 30일에도 그렇고 계속 이란 거를 10억 달러 압수했어. 뭐 4월 말까지 5억 달러였는데 뭐 두 배가 넘게 압수를 했어.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다른 방법은 안 나왔었죠. 그렇지만 시장은 그런 건 이제 그만 치우고 당장 시행해라. 당장 사라. 왜 늦어져? 이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5년 3월 행정명령 이후에 왜 이렇게 답답하고 늦어졌을까?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너무 늦어지고 있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커스터디 자체가 엉망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부 기관들이 뭐 행정명령을 시행하려면 일단 내가 몇 개를 어디에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요. 콜드 월렛이 각 부처 직원들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다. 한국과 약간 비슷하죠. 우리 한국도 국세청 직원이 이거 뭐 범죄자들로부터 뺏었습니다 하면서 비밀번호를 전 방송들에게 다 보여주어서 그거를 한번 해킹을 당했고 그 사람을 잡았더니 또 다른 사람이 해킹을 하고 지금 코미디 같은 일들이 사실 미국에서도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트릭 위트가 그 백악관 위원장이 발표 전에 일단 집부터 정리해야 된다. 사실 패트릭 위트는 후임자잖아요. 그 전에 하인스 보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엉망이었다. 그래서 행정명령 후에 각 기관들이 비트코인 몇 개 들고 있어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공식 집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정확하다고 하는 아캄, 뭐 온체인 분석 업체에서도 19만에서 32만 개 사이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26년 5월 달에 그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가서야 32.8만 개라는 공식 통계가 잡힐 정도로 그동안 관리가 엉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킹 사고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25년 말에도 연방 보관 계정에서 그러니까 커스터디하는 이제 정부 계약 업체, 한국도 이런 계약 업체한테 지금 맡겨서 너희들이 관리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계약 업체가 들고 튄 겁니다. 야, 이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4,600만 달러 상당 이상의 코인을 훔쳤고 FBI가 26년 3월에서야 체포를 했었다. 관리도 엉망이고 해킹을 당하고 이거랑 별도로 24년 10월에도 또 2,400만 달러 정도가 절도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USDT나 DC를 이렇게 훔쳐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보관하고 몇 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겠죠. 야, 참 통탄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도 있어서 좀 늦어진 것 같고요. 거기에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클래리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즉 클래리티랑 전략 비축을 지금 같은 선상에서 연계를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보통 그 사람의 말을 곱씹어 보면요. 평소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말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혹자는 이거를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아닌 겁니다. 평소에 품었던 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 우리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런 입장에서 스컷 베센트 발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기사인데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서 클래리티 법안의 여름 통과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다른 기사도 한번 살펴보면 5월 30일자로 또 우리 10억 달러나 이란 거 압수했어. 전략 비축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날짜는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상 미국에선 같은 날짜인 거죠. 5월 29일 이제 밤 무렵에도 클래리티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본거지로 만드는 일. 그러니까 전략 비축과 클래리티가 항상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스컷 베센트만의 일은 아니에요. 다른 인사들 얘기할 때도 보면 이거 항상 같이 엮여져 있어요. 왜 이럴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웬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아요. 전략 비축 행정명령도 나왔고요. 뭐 국부펀드로 산다는 것도 나왔었고, 뭐, 그 401K로 산다는 것도 나왔었고, 웬만큼 할 만큼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으로 확실한 동력을 걸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연관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추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 비트코인 액트도 있었고 법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코인을 비축한다? 이거는 그냥 기득권, 뭐 비기득권을 떠나서 은행들이 아니더라도 무슨 나라가 코인 같은 걸 사. 약간 투기나 도박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약간 전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세련된 클래리티나 아르마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달러 패권을 뭐 중국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 수단으로 만들겠습니다. 현대화, 준비금을 현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련된 말들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 엮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국가수권법이라는 국가 안보랑도 연관을 시킬 텐데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하다 안 되면 올해 9월, 10월쯤에 이제 국가수권법에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예산을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방법도 이제 최후의 보루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처음부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입법으로 보면 클래리티가 통과가 쉬울까요? 아르마 법안이 통과가 쉬울까요? 누가 보더라도 클래리티가 훨씬 쉽겠죠. 왜냐하면 이미 상원은행위원회, 농업위원회까지 통과가 된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아르마를 하고 싶지만 클래리티가 먼저 통과를 시키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나 그거나 어차피 같은 상원의원, 의원들이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의 눈치를 보고 클래리티가 통과되는 거를 조금 기다리는 듯한, 응원하는 듯한 뉘앙스도 제 눈에는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평소 같으면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란의 종전처럼 지금 전략 비축 이게요. 플래리티를 제가 볼 땐 기다릴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작년처럼 관세 정쟁 뭐 1년 정도 전에 하는 거야.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코앞에 있잖아요. 지금 6월 달입니다. 11월 초에 있는데 이거를 클래리티를 기다렸다가 뭐 한 번에 처리한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이런 발언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 이거는 정말 답답함에 터져 나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4월 말에도 얘기했고 5월 초에도 얘기했었죠. 근데 이런 전략 비축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사실 패트릭 위트라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올 게 아니죠. 원래는 트럼프가 당연히 이거를 했어야 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밑에 담당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요.
그만큼 급박하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벌써 두 번이나 얘기했었죠. 근데 이 기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 다시 나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통합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 아까 해킹 당했던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몇 달째 하고 있었다라고 한 거고요. 물론 매각을 중단하긴 했지만 각 정부 기관이 보유한 암호화폐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근데 해보니까 누가 몇 개를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책상에 뭐 그냥 지갑 그대로 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근데 참 발표는 해야 되는데 엉망이었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되네요. 근데 이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코인이 안 그래도 낙폭이 큰 상황이잖아요. 낙폭이 더 커질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이 방향 트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상승해서 하락으로 오는데도 오래 걸리는데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계속 떨어지면 뭐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트레이더들이 또 팔고 공포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방향 전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낙폭이 큰데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당연히 선고도 질 것이고 비트코인 비축도 못할 것이고 뭐 본인들의 크립토 재산도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시간이 별로 없다. 조만간 그러니까 선언이나 지를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에게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여러 뭐 클로드든 뭐 제민이든 한번 물어봐서 이 수준에 분명히 발표 날 것 같은데 실제 마지노선이 언제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4월 27일 날 한번 뭐 커플 오브 윅스 발표를 했고요. 5월 6일에도 컨센서스 마이애미에서 넥스트 퓨 윅스라고 하면서 또 전력 비축 얘기할 거다. 구체적인 뭔가 로드맵이 나올 거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 few weeks를 최대한 넓게 잡으면 통상 4주에서 6주 정도다. 그래서 뭐 여러 명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6월 중순에서 7월 초 사이 요때가 이제 뭔가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AI는 뭐 클래리티랑 뭐 엮어서 뭐 7월 4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클래리티랑 엮여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기다리다간 정말 8월, 9월 넘어가거든요. 클래리티는 클래리티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통과 확률이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62% 정도 되더라고요. 요거랑은 별도로 7월 4일 뭐 이전에 아마 뭔가 발표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확보가 돼야겠죠. 그래서 클래리티랑은 별도로 전략 비축을 선언을 하고 뭔가를 지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겠다. 뭘로 나올까요? 아마도 트럼프의 입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떤 뉴스를 가져오더라도 아마 들어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대응 방식이 있겠지만 정답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수없이 망해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망해본 경험이 만들어준 현재 나의 대응 방식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포기를 한다든지 조롱을 하면서 뭔가 여기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뭐 이것도 나름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뜨거운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갈아타는 거, 뭐 국장이든 미장이든 코인 중에서도 막 일부의 것들은 계속 뭐 AI도 그렇고 뭐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들도 좀 꽤 눈에 보입니다. 아니면 트레이더로서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롱숏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비트도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도 잘할 수 있으면 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정답은 없다. 물론 저는 확률은 낮게 보지만 뭐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월 월급을 받아서 매수하시는 분들,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사시는 분들도 뭐 댓글에서도 종종 눈에 보이고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투잡을 뛴다든지, 사업을 확장을 하는 분들도 댓글에서 보여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업 매출의 몇 퍼센트를 그냥 매월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야, 이렇게 힘든 시기에 새로운 사업이요? 이런 분들도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추가적인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원화를, 현금을 채굴을 하면서 뭐 이걸로 또 본인들의 믿음의 자산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해당되는 방법인데요. 해지 자산들을 사서, 그러니까 코인과는 무관한 겁니다. 반대로 갈수록 좋고요. 뭐 주식이나 금이나 뭐 달러나 예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전에 샀던 겁니다.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요. 해지 자산을 팔아서 내가 더 믿음의 자산, 내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자산에 매수를 하고 있다. 제가 일주일 전쯤에 해지 자산 얘기를 했더니, 뭐 장난이 아니었죠. 너가 감히 주식 얘기를 하냐? 이제 와서 주식을 사라는 게 말이 되냐? 자랑을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2년을 넘게 주장했던 게, 예상치 못한, 예를 들면 24년과 같은 조정이 오니까 저도 그때 깨달은 거죠. 현금 10% 유지를 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24년도 6개월이 넘는 조정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남아나던가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뛰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위해서 해지 자산이 필요하다고 정말 2년 넘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주식 사라는 거냐 하니까 참 말문이 막히긴 했는데요. 아무튼 저는 예상치 못한 조정에 쓰기 위해서 코인과 무관한 것들을 최대한 지금 코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최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에 맞게 활용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에 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 투자 공식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실패는 제가 볼 때 최소 2번 이상은 겪는 것 같습니다. 2번 이상 안 겪으셨다면 아마 겪을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쓰라린 실패 경험을 토대로 내 투자 원칙을 만들고 이거를 꿋꿋이 힘들게 지켜가다 보면 바로 돈을 벌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땐 바로 돈 버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생존 정도가 가능해질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공 투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벌써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진 빈민국이죠. 엘살바도르가 FTX가 딱 망한 그 시점부터, 즉 폭락의 정점이었던 22년 1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2천만 원 근처일 때부터 매일 한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에요. 사실 매일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뭐 한 하루 이틀 걸으면 그 다음날 두 개, 세 개 더 산다든지 해서, 아무튼 하루에 한 개 이상, 뭐 채굴도 있겠지만 계속 쌓고 있어요. 근데 나라라고 하니까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국가는 1인당 GDP가 4,300불에 IMF의 빚도 많은 데다가 범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는 힘들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요. 힘드니까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뭐라도 작은 행동을 시작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들의 매집이 항상 도박이라고 했었잖아요, 언론은. 그렇지만 언젠가 대단한 성공이었다, 뜬금없는 기사가 나올 때쯤에 저희도 함께 즐거워할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